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비구비 한이 서린 인생을 이겨내며 살아온 60대 여자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오래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요. 참 산다는 것이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쓸개집보다 더 쓰디쓴 날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반짝반짝 꿈에 부풀었던 예쁜 시절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은 강원도 원주에서 소농장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소농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제법 잘 사는 축에 들었죠.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제일 좋아하던 저는 어디에서나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공부도 자연히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하는 모범생으로 자랐고요. 친구들이 저에게 교과 문제를 물어보면 친절하고 이해가 쏙쏙 가도록 설명을 잘해 주었죠. 그래서 반 친구들이 저를 많이 따르기도 했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는 기쁨을 학창 시절부터 알게 되었던 걸까요? 여자로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좋다며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기에 춘천교대에 진학했습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24살에 초임교사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늘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인성과 지식을 쌓아가도록 돕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제 천직과 같았죠. 동료 교사들도 저를 보면 고 선생님은 교사 아니면 무슨 일을 했을까 몰라요.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옛말에 애를 보느니 콩밭을 맨다는 말이 있죠. 저는 철부지의 아이들을 통솔하는 일이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만큼 가르친 아이들이 쑥쑥 발전하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더욱 컸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녕 따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줄로만 알았어요. 당시 부임했던 학교에서 저보다 5살 많은 동료 교사가 있었는데 언니 동생 해가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 언니는 저에게 소개해줄 좋은 남자가 있다고 몇 번이고 말했어요. 결국 그 언니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남자분은 공무원으로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4살이 위였죠. 막상 만나보니 다정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남자였어요. 카페에 도착한 저보고 앉으라고 순수 제 의자도 뒤로 빼주면서 말이죠. 직업도 둘 다 안정적이고 대화하다 보니 제법 서로 말도 잘 통하더이다. 첫 만남에서 서로를 마음에 담아두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분위기는 잘 흘러갔습니다. 당시 저는 25살, 남자분은 29살로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시절에는 남녀간에 연애한다 치면 별 사정 없이 바로 결혼으로 가는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와 만난 지 5달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금세 저는 임신을 해서 이름에 떡 두꺼비 같은 튼실한 3.8kg의 아들을 출산했죠. 아들을 낳고 나니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두 눈은 아들을 향해 있었고 아이와 떨어져 학교에 있을 때는 온통 아들에게 신경이 갔으니까요. 남편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 모두 제가 너무 아들 바라기 자식 팔불출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었으니까요. 첫 아들을 낳고 몇 번이고 임신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유산이라는 실패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의 자식은 이 녀석 하나라는 생각에 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은 것 같네요. 아이 입에 들어가는 나쁜 것 하나 없이 순수 만든 음식으로만 주었습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은 내가 중학교 때 친구 집에 가서야 처음 먹었을 정도니까요. 이런 저를 남편은 답답한 엄마라고 했지만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잘 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심성 곱고 똘똘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독서를 하도록 지도했어요. 아예 집안에 TV도 없앴죠. 제가 선생님이다 보니 시부모님이나 지인들은 제 육아에 대한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엄마인 네가 선생인데 그럼 민호는 적어도 나중에 교수나 박사 따지는 돼야 말이 맞지. 이런 주변의 기대가 더욱 저를 아들 교육에 전념하도록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혹자는 극성인 엄마라고 할 정도로 저는 아들 키우는 일에 진심을 다했어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까요? 한 번은 학교 담임선생님이 면담으로 엄마를 학교로 호출했습니다. 듣고 보니 아이가 친구 가방 속 물건에 손을 대었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제가 집에서 이 일을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같은 선생으로서 문제야 엄마 입장으로 이렇게 머리 숙이고 사죄하는 제 모습이 참 속상하더군요. 그보다 그렇게 열심히 키운 아이가 어긋나지는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집에 돌아온 아들을 잡고 도둑질한 일을 주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내가 진짜 훔쳤던 말던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왜요? 어릴 때처럼 30분 동안 무릎 꿇고 손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팬티만 입고 문 밖에서 덜덜 떨며 반성하고 있을까? 그게 무슨 버릇없는 소리야. 진짜 네가 그런 거야? 내가 어쩌다가 널 도둑놈으로 키웠다니?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나도 사람인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거지. 그게 왜 늘 엄마 탓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훔쳤다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엄마는 나를 도둑놈 취급하시네. 담임이나 반 애들이나 엄마 탓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는 아들은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날부터 우리 아들은 본격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학원에 무단으로 결석하고 어디서 돌아다니는지 집에는 늦은 밤에야 들어왔어요. 아무리 제가 또 남편이 혼도 내보고 매도 들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뼈에까지 사무치게 베어버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그 시절을 후회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그랬어야 했는지 다정하게 아들의 마음을 좀 살펴줬더라면 전 내 아들을 다그치기만 했던 형편없는 엄마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들은 밤늦도록 방황하고 헤매다가 결국 저와 병원 응급실에서 만나고 말았습니다. 고작 14살이던 아이가 주검으로 병원에 누워있게 된 거예요. 병원에 함께 있던 아들의 일행을 붙잡고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오토바이를 같이 타다가 미숙한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가 나버린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다 드릴게요. 아무리 애원하고 아들의 몸을 쓰다듬어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아이는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의 충격을 온몸으로 맞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전 아직 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은 아마 제 평생 따라다니겠죠. 그리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을 단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보내는 어미의 심정은 어떻게 해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날부터 전 아들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한동안 무슨 정신병자 마냥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한 번씩 저를 흔들어 깨워보고 억지로 세수도 시키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지만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 제 정신이 들어있으면 제가 아들이 사고를 당한 그 도로에 서 있었어요. 자꾸만 아들의 음성이 제 귓가에 들려오면서 말이죠. 난 엄마 때문에 죽었어요.
줄었어요. 나 도둑놈 아닌데 엄마도 날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에 찾아온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뒤늦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아들이 친구 물건에 손을 댄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바로 그 선생의 멱살을 잡고 악을 썼어요. 당신이 내 아들을 억울하게 도둑놈으로 만드니까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그런 저를 말렸고 그대로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미친년처럼 물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엄마라고 내가 믿어주지는 않고.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그 착한 애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이 지경까지. 다 나 때문이야. 그렇게 달려나가서 아들이 사고당한 장소에 있으면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거든요. 느낌에 바로 제 옆에 아들이 함께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몇 번인가는 거기서 달려드는 차에 뛰어들 뻔했는데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그렇게 좀 폐인이 되어 학교 선생도 그만두고 남편과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그냥 그렇게 아들과 함께 끝나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람 목숨이 참 즐기기도군요. 며칠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도 이 질긴 생명줄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폐인처럼 지낸다는 소식에 친정 엄마랑 친언니가 와서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주에서 서울을 오가면서 저를 살려낸 두 분의 고생이 참 많았죠. 그러다 보니 또 산 사람은 어떻게 사라지더군요. 아들을 보내고 2년간은 사람처럼 못 살다가 이제야 좀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 교육은커녕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집 귀한 자식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학교로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했기에 아는 분 소개로 학생들 문제집을 교정하고 편집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직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 했는데 이 일은 집에서만 해도 되니 벌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밥벌이도 하고 집에서 음식도 해먹으면서 조금씩 사람같이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 여전히 사람들 만나기가 무섭고 또 결혼 같은 것은 생각도 들지 않았죠. 제가 주로 교류하는 사람은 친언니와 친구 2명, 그리고 일하면서 연락하는 출판사 담당자가 고작이었습니다. 일을 한 지 1년이 쭉 넘었을 때 새로운 출판사 담당자가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김 선생님과 일을 함께 일하게 될 이경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담당자와 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일찍 자고 있는데 누가 급히 현관에서 벨을 누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열어보니 출판사 담당자 이 과장이었어요. 아니, 과장님께서 우리 집까지 무슨 일로? 김소진님, 아무리 연락을 드려도 안 받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마감하기로 한 그 건 왜 아직 안 드시고? 이런 정신머리가 있을까요? 저는 마감 일을 착각하고 오늘 내에 해야 할 일을 보내지 않고 있었던 거죠. 담당자는 마음이 급해서 우리 집까지 찾아왔고요. 저는 이 과장에게 거실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작업실에서 급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에게 마무리한 일을 주면서 사과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어찌 사과드려야 좋을지. 그럼 라면 하나만 끓여주세요. 저 아직까지 저녁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전 부엌에서 이 과장에게 줄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우당탕탕 정신없다가 라면을 끓이면서 문득 이러고 있는 상황이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람도 안 만나는 내가 외간 남자를 집에 들여서 라면까지 해줘? 이 과장은 정말 배가 고팠던지 정신없이 라면 2개나 후루룩 먹고 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미리 인쇄업체에 얘기해서 내일로 미뤘으니까 주신 원고는 제가 내일 넘기면 돼요. 그러니 마음 쓰시지 말고. 사실은 김 선생님이 걱정되었어요. 우리가 일을 같이 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김 선생님 말씀도 안 하시고 늘 외롭고 슬픈 분같이 느껴져서 항상 신경 쓰였네요. 오늘 연락이 통 안 돼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 달려와 본 곳이에요. 그런데 혼자 사시나 봐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뭐 보다시피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은 한 번 다녀왔고요. 라면 다 드셨으면 이제 가보시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요. 오늘은 이만 가겠지만요. 김 선생님 원고는 앞으로 제가 직접 가지러 오겠습니다. 아니, 왜? 이 과장은 저에게 싱긋 웃어 보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집 앞으로 원고를 가지러 와서 집에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조금씩 지내다 갔어요. 아마 혼자서 불쌍히 살고 있는 나한테 말동무나 해주려나 보다 하고 이 과장이 마음 써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원고를 받아가는 날이 아닌데도 술 마시고 취해서 한 번씩 저를 보러 왔습니다. 단순히 친구 관계를 넘어서 이제 분명히 선을 그어야겠다 싶었어요. 이 과장님, 저 이혼녀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 회사에라도 소문나면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 집에 그만 오세요. 계속 눈치 없는 척 굴 거예요. 내가 김 선생님을 여자로 좋아하니까 그러죠. 김 선생님이 날 거부해도 받아줄 때까지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아들과 남편, 가족 모두를 잃고 4년 만에 한 남자가 내 인생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의 상처가 떠올라서 나는 있는 힘껏 이 과장을 밀어내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은 구애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구애하던 이 과장이 한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연락도 집 앞에 찾아오는 일도 없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침 전해줄 원고가 있어 회사에 전화했는데 이 과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아, 김 선생님이시군요. 원고는 제가 받아두겠습니다. 이 과장이 사실 지난주에 교통사고 당해서 병가 중이거든요. 직원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뒤져서 이 과장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맨날 나만 전화를 걸었는데 김 선생님 처음 나한테 연락하네요. 내 소식 들은 거군요. 어떡해. 몸 많이 다치신 거 아니에요? 이 과장은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 주소를 알려주면서 와달라고 했어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어서인지 이 과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너무 감정이 이입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과장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에 이 과장은 흡족한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이거 봐. 당신도 날 좋아하고 있었다니까. 이제 그만 챙기고 나한테 오라고. 알았지? 전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남자를 마음에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 과장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뒤 우리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어요. 이 과장은 나와 동갑으로 44살의 이혼남이었습니다. 전 부인은 작년에 같은 동네에 사는 정육점 직원하고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 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도 있고 해서 이 과장은 한동안 전 부인을 찾아 헤맸었대요. 그런데 글쎄 자기보다 7살은 어린 남자하고 동거하는 전 부인을 보고 열받아서 바로 이혼해버렸다네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나 한동안 여자들 경멸하고 믿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직하고 옮긴 회사에서 당신 보자마자 묘한 끌림을 느꼈지. 슬픈 눈을 한 당신을 보면 보듬어주고 맛있고 아무리 날 밀어내도 내 마음이 변치 않더군.
아마도 둘 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나 봐요. 우린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함께 잘 살아봐요. 우리는 술상을 앞에 놓고 이렇게 서로 혼인서약 비슷한 말을 나눈 뒤 처음하게 밤을 보냈습니다. 보통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얼마 뒤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던 차에 자연스럽게 전 이 과장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동거까지 하고 난 뒤 저는 이 과장을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한 번씩 결혼이라는 것도 해봤고 이별의 아픔도 겪어봤으니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죠. 여보, 결혼식 같은 거 해봐야 돈만 쓰고 또 좀 창피하잖아. 이미 한번 다녀온 사람들끼리 시끌벅적하게 결혼식이냐며 주변에 손가락질도 있을 거고.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혼인신고도 하지 않을 생각인가요? 그게 말이야. 내 아들놈이 요즘 좀 그래. 내가 당신을 집에 들이는 것도 그 아이 눈치를 보통 본 게 아니거든. 그래서 혼인신고는 아이가 크고 잡차 합시다. 저도 남편 생각에 동의했어요. 당시 남편에게는 10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죠. 엄마라는 사람이 바람나서 이렇게 어리고 귀여운 아들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리다니 참 딱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아들 호준이는 첫 만남부터 저를 냉랭하게 대했어요. 호준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 새엄마셔. 엄마한테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지. 호준이는 아빠의 말에 고개조차 돌리거나 저를 쳐다봐 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왜? 아빠가 좋아서 데려온 여잔데 내가 왜 엄마라고 해? 여보, 엄마라는 호칭은 얘가 익숙해지면 천천히 하면 되죠. 그게 뭐 중요한가요? 호준아, 내가 이 집에 처음이라 너한테 잘 부탁한다. 나도 너한테 잘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게. 호준이는 제 인사를 받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세게 쾅 소리가 나도록 닫으면서요. 남편은 아들이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며 저에게 차차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호준이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처 입은 아기 고양이 마냥 안쓰럽기만 했죠. 저는 아침마다 6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남편과 호준이를 깨웠어요. 역시 자고로 집안에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된장찌개에 두부구이 계란말이까지. 호준아, 같이 먹자. 죄다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야. 하지만 호준이는 제가 차려놓은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대신 남편은 맛있다면서 코를 박고 아침밥을 먹어댔죠. 내가 차린 아침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빈속에 학교에 가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전 도시락 가방 하나를 준비해서 하루는 소세지와 떡갈비를 넣은 도시락을, 또 하루는 샐러드와 샌드위치와 우유를, 이렇게 매일 메뉴를 바꿔가며 호준이의 아침 도시락을 방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호준이가 편안해할 때까지는 저도 무리해서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대신 메모장에 그날의 이야기를 간단히 써서 호준이 책상 위에 붙여뒀습니다. 하지만 호준이는 제 도시락은 가져가지도 않고 제 메모도 구겨서 방바닥에 버려두었죠.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내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고민하면서도 저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어요. 내 아들처럼 몰아붙이지 말고 사랑으로 보살피다 보면 언젠가는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결국 호준이는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는지 이제 아침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고 빈 도시락을 부엌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호준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요. 제가 해주는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아이가 배고프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호준이의 반항은 더 심해졌습니다. 학원은 결석해도 학교는 꼬박꼬박 가던 아이가 결석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호준이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일을 상담했지요. 선생님, 호준이가 사춘기 증상을 보이긴 했지만 학교를 결석하는 건 없던 일입니다. 분명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대답하기를 주저하던 선생님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동창 중 한 아이가 호준이 친엄마가 바람나서 자식을 버렸다는 일을 알고 지금 반 아이들에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호준이는 아마 학교에 오기 싫어졌을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이 일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숨만 쉬면서 뭐 아들이 알아서 극복해야지 결석을 하긴 왜 해. 나는 꾸준만 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대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서 햄버거와 음료를 호준이네 반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내가 호준이 엄마인데 호준이가 요즘 학교 가기 싫어해. 그러니까 너희가 잘 좀 해주렴. 하지만 집에 돌아온 호준이는 저에게 창피하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성을 내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호준이는 결석하는 날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체육대회 날은 이온 음료와 쿠키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죠. 전 그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제 호준이는 고등학교에 잘 적응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고까지 해주니 저는 감격스러웠죠. 아줌마, 고마워요. 짧은 말 한마디이지만 이날을 위해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인고하면서 호준이 뒷바라지를 했던 것만 같아요. 호준이는 그렇게 고1 기말부터 열심히 공부하더니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내 자랑스러운 아들은 29의 나이에 당당히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호준이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심한 친아버지보다 저를 찾고는 하고 있죠. 우리는 여느 모자지간처럼 화목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호준이가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만 빼면 말이죠. 검사로 성공한 아들의 보람을 느끼며 지내던 어느 날 청춘 병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1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던 친정엄마까지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친정엄마는 얼마 전까지도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저를 걱정하셨죠. 이서방 그놈은 언제 혼인신고를 한다더냐? 너희가 합가한 지 벌써 20년이야. 아직도 동거녀 신세라니 너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 사람 마음 변하는 거 그거 한순간이다. 남자라는 건 법적으로 마누라가 딱 버티고 있어야 그래도 조심하는 법이야. 저는 가시는 날까지 우리 엄마 걱정만 끼쳐드린 못난 딸이었습니다. 원주 시골집에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연락을 해봤지만 급한 회사 일만 마무리하고 가겠다는 문자뿐이었죠. 오히려 우리 아들 호준이는 발인식에 찾아와서 늦게 와서 죄송하다며 제 옆을 지켜주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남편은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너희 남편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지난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한 분을 장례식에 안 올 수가 있어? 법적으로 부부 아니다. 뭐 이건가? 가시는 날까지 엄마도 늘 네가 남자랑 통과하고 있다고 걱정 많으셨어. 서울로 가자마자 당장 혼인신고하자고 덤벼들어. 알겠어? 언니의 말이 아니어도 저는 이대로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보니 남편은 늦은 시각 그것도 술까지 마시고 귀가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 장례식 2번 모두 그렇게 남처럼 굴 수가 있어요? 난 당신 어머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는데요? 다들 며느리 아니냐고 하실 정도로 장례식 일지를 내가 나서서 곱게 보내드렸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내일 당장 혼인신고 합시다. 아이, 혼인신고는 개뿔. 아이, 허튼 소리 말고 꿀물이나 가져와. 남편은 이렇게 제대로 된 이해나 변명 하나 없이 거실에 뻗어서 굴굴 잠이 들어버렸어요. 참 모질고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한 나머지 잠 한숨 자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실망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이 63살이 되자 얼굴에 주름살은 늘고 젊은 구석이라고는 찾기 어려웠죠. 남편은 한 번씩 저에게 외모 관리 좀 하라면서 타박했어요. 아, 여자는 늙어도 여자야. 당신은 한때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아이 지금 꼴이 그게 뭐야? 네? 갑자기 요즘 들어 한 번씩 왜 그러세요? 당신이랑 나랑 갑이요. 내가 나이 든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얼굴에 왜 그리 관심이 많아요. 아, 그야 당신 얼굴 볼 때마다 깜짝 놀라니까 그러지. 예전 40대에 팽팽했던 당신이 그립구만. 진시황도 가는 세월은 잡을 수 없는 것을 그난 투정이나 부리는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고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영수증을 발견했죠. 영수증의 날짜는 우리 어머니 장례식 기간이었고 청평의 매운탕집과 모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이것은 필시 여자와 간 것이겠죠. 분명히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우리 엄마 장례식 하는 동안 신나게 다른 여자랑 뒹굴었을 생각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귀가해서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에 냅다 발견했던 영수증을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 장모님 장례식 중에 딴 년이랑 놀아날 수가 있어? 이 여자가 미쳤나? 한 해 같은 남편에게 뭘 던지는 거야? 그래, 뭐 이쯤 돼서 알게 되었으니 잘 됐구만. 제 앞에서 싹싹 빌며 나올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왜 내 장모님이냐?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기라냐? 내가 거기 갈 이유가 없어. 난 네가 쥐구렁 밤탱이가 돼가는 것도 더는 꼴 보기 싫고 사실 당신한테 마음 떠난 지 좀 됐어. 변해버린 남편 마음도 눈치 못 채는 멍청한 여자 같으니 그가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나다가 지금은 아주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지. 그리고 이제 난 그 사람이랑 살 거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갈라설 때도 됐지. 나는 용납 못해요.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회사며 주변지인데 모두 알 정도로 우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요. 당신 마음 변했다고 해서 그렇게 단단히 헤어질 수 없어요. 좀 여우같이 내 말을 딱 알아듣고 담념했으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못 알아먹으니까 잘 들어. 애초에 내가 당신을 만나서 같이 살았던 건 내 아들 때문이야. 지 엄마 없다고 엇나가고 또 남자 둘이 집안 살림을 어찌하겠냐. 그래서 아들 키워줄 겸 집안일도 해줄 여자가 그러니까 식모가 필요했던 거지. 내가 뭐 진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쫓아다닌 줄 알아? 그래도 내 아들 잘 키워준 건 당신의 공을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해. 그래봤자 당신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인 관계도 아니니까 이제 내 아들에게서 떨어지라고. 그래서 언제 집을 나갈 건데? 이제 제가 겪은 모든 것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미련하고 눈치가 없던 걸까요? 처음부터 계획적인 만남이었다는 남편 이야기에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며칠 동안 울고 또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는 않고 저에게 매일 죽을 사다 주더군요. 남편은 망난이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버텨보려고 마음먹었죠. 저는 남편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나저나 내연녀를 어떻게 떼놓아야 하나 궁리하던 때였습니다. 아줌마,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 나 걱정시켜서 미안했다. 사다 준 죽도 참 고마웠고. 다행이네요. 저 사실 사귀고 있는 여자 있는데 두 분께 소개해주고 싶어서요. 시간 되시면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까 합니다. 어떠세요? 오, 그래. 아,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냐? 저랑 같은 법 쪽에 있어요. 연수원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지금 변호사로 로펌에 다니고 있는 동갑 친구예요. 남편은 저를 쓱 한번 쳐다보더니, 아이, 왜 하필 동갑이야? 너 정도면 어리고 예쁜 아가씨들이 줄을 섰을 텐데, 이거라도 변호사라니 그 점은 괜찮구만. 난 네가 누굴 데려온다고 해도 환영이다. 게다가 같은 일을 하는 아가씨라니 얼마나 좋으냐. 참 잘됐다. 잘됐어. 말 안 듣던 10살 꼬맹이가 어느덧 장성에서 검사도 되고 이제 새로운 가정까지 이루다니 저는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 뭐야. 내 아들 좋은 날 앞두고 당신이 왜 울어? 청승맞게스리. 아이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내가 주증 맞았지? 신경 쓰지 마라, 호준아. 아니에요. 아줌마는 그럴 자격 충분히 있으세요. 절 이만큼 키워주시고 제가 잘된 것은 다 아줌마 덕이니까요. 아버지가 언제 저를 챙겨주시긴 하셨나요? 호준이가 이렇게 말해주니 저는 마음이 뿌듯해져 왔습니다. 이었고 호준이가 나가자마자 남편은 저를 향해 비수를 꽂더군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당신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텐데 이 정도 말미를 주었으면 마음 정리 되었을 테니 이제 나가시게. 무슨 말이에요? 나 우리 호준이 결혼하는데 뒷바라지도 하고 엄마 역할도 다 해줄 거예요. 호준이 얘기 못 들었어요? 다 내 덕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놈은 원래 천성이 착한 놈이라서 인사치레로 그러는 거야. 같이 산 지 몇 년인데 아직도 당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 보면 모르겠어. 하긴 이렇게 아들 마음을 몰라주니 이 지 친아들도 그렇게 보냈겠지. 남편의 말은 송곳처럼 제 깊은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혼인관계도 아니고 나 이제 당신이 질렸다고. 아이 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내 아들 결혼식까지 참석을 하려고 해. 그것도 당신이 엄마인 척 혼주 자리에 앉겠다고. 어이구 이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지. 아이 아들은 애초에 당신을 엄마로 품은 적도 없고 당신 혼자 착각한 거야. 밥 해주고 뒷바라지 한다고 모든 식모가 엄마가 되는 거 아니지 않은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호준이가 말만 무뚝뚝하지. 속으론 날 엄마처럼 생각해주고 우린 산말 엄마 아들 사이라고요. 이제 호준이 아내가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오는 마당에 불필요한 할망구가 괜히 집에 버티고 있으면은 모양새만 나빠진다고. 아, 옛날에 당신 아들 잃고 이혼했을 때 말이지. 그 시절처럼 우리 집에서 그냥 당신만 떠나면 되는 거야. 친아들도 당신을 미워하고 전 남편도 질려서 이혼했던 거 아니겠어. 어떻게 보면 다 당신 때문에 아들도 그 지경 되고 결혼까지 실패한 거지. 남편의 무지막지한 막말로 전 지난 상처로 가슴이 죄어오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슴에 묻어두었을 뿐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만으로도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요. 전 남편의 무차별적인 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대로 방에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 같은 남편과 갈라서기로 결심을 했죠. 대충 가방에 옷가지랑 물건 몇 개만 챙겨들고 나서려고 했죠. 하지만 내가 현관문을 나서기까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남편은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서러움이 왈칵 몰려왔어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쫓아낸단 말입니까? 집에서 잠시 키우던 짐승도 이리 홀대하지는 않을 텐데요. 저는 오열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파트 1층 현관에 도착해보니 하늘도 제 심정처럼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보고 우산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정도 폭우라면 내 흉측하게 우는 모습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1층 계단 밖으로 가방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만 짐이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어이없는 이 상황에 웃어가며 실성한 여자처럼 서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온 거예요. 아이고 이런, 괜찮으세요? 짐이 다 젖을 테니 어서 가방에 담아야겠어요. 함께 하시죠.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나를 대신해 가방에서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내 물건들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그렇게 정성껏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갈 길 가세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 말에도 멈추지 않고 결국 제 모든 물건을 가방에 담아서 주었어요. 이 폭우에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도 내팽개쳐뒀고 저를 도와주다 보니 그녀는 이미 흠뻑 비에 다 젖어버렸던 것입니다. 모르는 분인데 왜 나한테 잘해주세요. 몇십 년 내 인생을 쏟아부은 작자도 하루아침에 날 버리고 배신하는데 왜 아무 사이도 아닌 아가씨가 비에 다 젖도록 날 도와요. 왜? 저는 왜인지 그 처음 보는 아가씨에게 한풀이를 해대면서 급기야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일단 그런저런 말 없이 1층 현관 안으로 데려가서 물기를 털어주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에 자기가 가져온 우산을 쥐어 주었습니다.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저희 엄마 연배분이신 것 같은데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자신을 막대하면 더 힘들어지세요. 꼭 이 우산 쓰시고 국밥 드시면서 몸 좀 덮이세요. 아셨죠? 제가 시간이 되면 같이 국밥 한 그릇 하면 좋은데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꼭 제 말씀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자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네요.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과한 호의를 받고 그 아가씨가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제가 첫 가족을 잃고 방황하던 그 시절처럼 그렇게 삶을 놓아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 같았어요. 왠지 아가씨 말대로 전 다 젖은 몸이면서 우산을 받쳐들고 가까운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식욕은 없었지만 뜨거운 국밥 한 숟가락들이 제 몸은 물론 마음까지 사르르 녹아버리더군요. 그래, 까짓거. 내 기구한 팔자. 친아들도 사고로 잃어본 인생 아니냐. 동거하던 남자쯤 없어진다고 해도 나 숨쉬고 그냥저냥 살 수는 있어. 그렇게 옛날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단단히 제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집을 나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니 딱히 갈 곳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이렇게 우리 친정 엄마라도 살아 계셨더라면 그리웠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친언니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제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아까 빗속에 짐을 쏟고 난리일 때 핸드폰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국밥집 가게 전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예요. 아니 왜 모르는 번호로 네가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했니?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언니와 통화하면서
남편이 바람피고 집에서 절 내쫓기까지 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윽고 언니는 오갈 데 없는 내 신세를 눈치채고 당장 원주로 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어요. 우리 친언니는 원주 시내에 살고 있었죠. 조카들은 이미 30이 훌쩍 넘어 다들 시집 장가가서 분가해서 살고 있고 형부는 3년 전부터 중풍이 와서 병원에 있다가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동안 언니는 자식들 결혼시키랴 형부 병 수발 드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곱고 숱도 많았던 언니의 머리는 이제 하얗게 서리가 내려서 누가 봐도 70 먹은 할머니로 보였죠. 어디 그 세월이 우리 언니에게만 같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대로 세월이 내려앉아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끔 청년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더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참으로 제 신세가 기구했습니다. 하늘 아래 내 가족은 어디 하나 없고 이 나이 먹고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원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도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나마 고맙게도 우리 언니가 이 못난 동생을 따스하게 맞아주었죠. 왜이고, 밥도 안 먹었지? 얘 몸 찬 거 봐라. 어여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나와. 밥상 차려줄게. 저에게 툴툴댔지만 언니는 그 누구보다 저를 신경 쓰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밥을 먹고 왔다고 밥상을 거부했지만 끝내 언니는 이 밤에 저를 위해 상 가득 밥을 차려주었어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정이 고팠던 저는 억지로 밥술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산아, 너 그리고 전화는 왜 안 받아? 네가 우리 집에 오기는 오는 건지 괜히 부담 준답시고 다른 데로 갔을까봐 조마조마했잖아. 미안해요. 내가 아까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언니한테 전화도 국밥집 가게에서 한 거야. 아휴, 내가 이렇게 언니 신세를 져도 되는지. 인연이 언니한테 한다는 말이 지금 하늘 아래 우리 핏줄이 누가 더 있냐? 응? 우리 자매 둘뿐이지 않어? 뭐 오빠란 사람이 있긴 했다만 워낙에 연락 끊고 산지 오래고 뭐하고 사는지 이제 궁금도 안 해. 어차피 나도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남편까지 요양원 보내놓고 살기 적적했어. 딴 생각 말고 여기서 지내. 그날부터 저는 언니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잡생각만 들길래 원래부터 하던 문제집 출판 일도 알아보고 집 근처 식당에서 파트타임 일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라도 벌어서 우리 언니 옷도 사주고 공과금도 내주니까 좀 덜 미안하더군요. 언니는 형부랑 원주에서 고깃집을 오래 하면서 꽤 먹고 살 만큼 벌어놓은 살림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동생이 의탁하면서 맨입으로 지내는 것은 사람 도리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남편에게 당한 배신감도 내 신세에 대한 절망감도 조금씩 희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있더군요. 바로 우리 호준이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이었어요. 이제 곧 결혼하겠다던 며느리 아가씨는 어떤 여자일까? 엄마 없이 결혼 준비가 막막할 텐데 무심한 제 아빠가 도와주기는 할런지. 하긴 그 작자는 새 애인 생겨서 정신없겠죠. 오랫동안 같이 산 남편보다 길러온 자식 호준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가끔 외로움과 그리움이 사무치는 달밤이면 언니랑 집 앞 편의점 노상에서 술도 마셔보았어요. 저는 원체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었지만 언니의 권유로 한 잔씩 마시다 보니 그래도 세상 시름이 잠시 잊히는 기분이더라고요. 언니, 내가 집에서 나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우리 호준이는 이미 결혼해서 신혼살림 차렸겠지? 어디서 살고 있을까? 혹시 벌써 아기 임신한 거 아닐까? 아이고, 이 멍충아. 그 집 구석 생각은 뭐하러 해? 아들놈, 아니, 그 동거남 자식은 왜 궁금해하고. 하루빨리 있는 것도 상책이야. 금수만도 못한 이 서방 자식,
우리가 저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조간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려? 그리고 호준이 그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 하늘로 가버린 우리 조카보다 더 네가 정성을 들여서 키워줬어. 그 덕에 사람 굿이라고 검사까지 만들어놨더니 지금껏 제 엄마도 찾지도 않어? 언니 그러지 말아요. 내 그 이경석 그 자식은 몰라도 우리 호준이 욕은 못 참는다니까요. 그 애가 날 아줌마라고 부르든 어쩌든 나한테는 친자식이었으니까. 이런저런 언니는 가슴을 치면서 답답한 화상이라 하며 손가락질했어요. 그렇게 나이든 여자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편의점 사장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사람을 찾는 모양이더군요. 아, 여기가 원주시 방곡동 맞죠? 이 근처에 혹시 이렇게 생긴 여자분 보신 적 없습니까? 아, 여기 방곡동 맞죠? 아? 아이, 그런데 이 여자분 자주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아, 아이, 지금 저기에. 편의점 사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제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본 남자의 얼굴은 세상에나 바로 우리 호준이었어요. 호준이는 놀란 눈을 하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 왜? 왜 그렇게 집을 나가서 연락 두절이냐고요? 사람 걱정되게 말이에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저는 분간이 가지도 않을 만큼 놀랐습니다. 그토록 그립던 호준이가 내 앞에 와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호준이는 우리와 함께 앉아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조카야. 너 네 엄니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냐? 여기를 어찌 알고서 왔을까? 근데 아빠가 엄마를 내쫓았던 얘기를 뒤늦게 알고 엄마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짬이 날 때마다 엄마 찾으러 다녔어요. 엄마 고향이 강원도 원주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모 성함이나 주소도 정확히 모르겠고 결국 외할머니 장례식 했던 동네에 가서 마을 어르신들께 물어봤죠. 한 분이 강원도 방곡동 어디에 이모님이 사신다고 하셔서 이 일대를 몇 번이고 찾아와서 돌아다녔어요. 엄마야, 너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제 어미 찾겠다고 몇 달 동안이나 그렇게? 호준아, 내가 널 다시 보게 되다니 정말 너무 행복해서 꿈꾸는 것만 같구나. 근데 너 지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른 거냐? 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엄마가 떠나고 난 뒤 저 절실하게 느꼈어요. 제게 보호자는 엄마 한 분이셨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이만큼 잘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혀욕의 분, 자기 애인이랑 놀러나 다니고 자식 일에는 무감각하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10살 때 처음은 엄마한테 내가 경고했잖아요. 우리 아빠 좋은 사람 아니라고. 그래, 내가 참 나이만 헛먹었지. 사람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아무렴 어떠냐. 우리 호준이가 나한테 생겼는데. 참, 너 결혼식은 잘 치렀니? 결혼식은요, 무슨. 엄마도 안 계신데 제가 어떻게 결혼식을 올립니까? 제 여자친구도 다 이해해줘서 결혼식 미루고 엄마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식 혼주설에 엄마 안 치고 해야 하니까 이제야 저 장가 갈 수 있겠네요. 저를 보며 호준이는 멋지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날을 보려고 그동안 그리 마음고생했나 봅니다. 하나님 부처님, 세상에 계신 모든 신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 인생의 먹구름이 지나고 햇살만이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호준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찾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호준이는 자기 아빠에게 복수해야 한다며 절 설득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의 많은 아들로서 엄마에게 용서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빠가 비열한 사람인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엄마를 우리 집에 데려올 때
아빠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집안일도 해주고 너도 챙겨줄 아줌마가 올 거라고. 함께 오래 가족처럼 살다 보니 엄마가 정말 좋은 사람이란 걸 저 알게 되었죠. 아빠도 엄마를 저처럼 생각하는 줄 알고 외할머니 장례식 날 같이 가자고 하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집안 사이도 아닌데 뭐하러 가냐고. 너도 괜히 정 붙이지 말라고요. 언제 헤어져도 아무런 사이도 아니구만. 엄마가 우리 부자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은혜도 모르고 아무리 내 아빠지만 참 혐오스러웠어요. 이제 제가 엄마 대신 아빠에게 복수해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 사제를 품제를 놈 같으니라고. 아비보다 아들이 훨씬 낫구나, 야. 근데 호준아, 복수할 방법이 있겠냐? 둘이 정식으로 혼인 오인 사이도 아니고. 제가 또 누굽니까? 대한민국 법 쪽의 검사예요. 우리나라 법에 사실혼 관계만 인정받으면 소송을 통해 법적 부부의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청구할 수 있어요. 자식인 제가 그 증인이고 또 사실혼을 인정받을 객관적 사실을 다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그저 소송에 찬성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호준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빠야. 그런 소송에 휘말리면 결혼을 앞둔 너한테 해를 끼치게 될까봐 걱정이구나. 제 여자친구가 저만큼이나 정의로운 여자예요. 사귀면서 제가 엄마 이야기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엄마를 꼭 보고 싶어하는 여자예요. 결혼식까지 미룬 것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자기가 엄마의 소송을 막겠다고 하고 있어요. 검사가 기소는 할 수 있지만 변호는 할 수 없거든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변호사인 예비 며느리가 엄마 귀에 나서줄 거예요. 이렇게 든든한 일이 또 있을까요? 검사인 아들의 변호사인 며느리까지 다 제 일에 발벗고 나서주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저는 뭐든 우리 아들이 하겠다는 대로 할 거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준 남편에게 시원한 펀치 한번 날리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이기도 했죠. 호준이는 제게 새 핸드폰을 사주면서 앞으로 숨지 말고 꼭 연락하며 다시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바보같이 숨고 피하면서 살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호준이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발 뻗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하늘나라에 간 아들 민호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마치 제 앞날에 이제 불행은 없으니 안심 말하는 듯이 말이에요. 얼마 뒤 토요일이 되자 호준이는 예비 며느리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어딘가 낯이 익은 데다가 그녀 역시 저를 알아보았어요. 저 기억하시죠? 우리 만난 적 있었는데. 아, 그날 폭우가 쏟아지던 날 호준 씨네 아파트 1층. 예비 며느리의 얘기에 저도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나 도망치듯 나오다가 짐이 쏟아져서 나를 도와주던 그 착한 아가씨. 그 아가씨가 바로 제 며느리였던 것이었어요. 세상에나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참담했던 날 도와주고 따스한 말도 건네준 그 사람이 우리 며느리라니. 호준아, 나는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좋은 아가씨랑 네가 결혼한다니 너무 좋아. 호준이도 우리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짜 인연이네 하며 반가워했죠. 우리는 모두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앞으로 아빠와 불륜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줄 거니까 믿고 하자는 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결혼식 다음 달 15일이에요. 엄마 한복도 새로 맞추셔야 하고 바쁘실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말인데 우리 집 사정이 이렇게나 복잡한데 아가씨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실지 걱정이 되네. 난 괜찮으니까 아빠만 모시고. 아니요. 엄마, 저는 아빠와 인연 끊고 살 거예요. 아빠는 검사가 된 아들에게 돈이나 달라고 할 뿐이지 앞으로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줄 뿐이 아니에요.
전 엄마 한 분만 제 가족으로 모시고 살 생각이에요. 맞아요. 저랑 호준 씨가 함께 상의해봤는데요. 어머님이 혼주석에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저는 아들이 선물해준 고운 옷빛 한복을 입고 아들 결혼식 혼조석에서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죠. 아이들의 결혼식은 찬란했고 뒤 없이 행복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멋진 법조인으로서 자신들 일도 하면서 알콩달콩 둘이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아들에게 이 상황을 반대하고 욕을 해댔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도리어 며느리가 제 변호인이 되어 자기에게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제 애인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소송이라는 어려움에 닥쳐서 허우적대고 있을 게 뻔했죠. 그러게 자기 아들 위해주고 가정을 지켜준 저를 배신하지만 않았어도 남들이 부러워할 노년을 보낼 것을 다 자기 팔자 제 손으로 꼰 것이죠. 전 언니와 둘이 살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가끔 만나는 즐거움으로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웠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 현재까지 저의 모든 사연을 적어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먹구름 뒤에 햇살 같은 날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